센터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전우용 썬킴의 애국 미남당. 자, 애국 미남당 이래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썬킴 인사드립니다. 네, 잘 계시죠?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이래저래 들려오는 소식들이 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안녕칠 못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네요. 네. 네. 저는 이게 보안 평소에 엄청 조심합니다. 엄청 조심해서 휴대폰 몇 개 갖고 다니세요? 얼마 전까지는 4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4개를 가지고 2개를 가지고 다녔는데 지난 정권 말쯤에는 이제는 상관없겠다 해서 하나로 줄였는데 네. 다시 전화기를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청 사건이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안방 그것도 외교 안보실장 막 이런 국방비서관 외교비서관 그런 사람들 도청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좀 걱정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이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네. 우리가 미국 백악관을 도청하다 들킨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도청의 피해자가 아니라 네. 마치 우리가 잘못해서 네.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뺨을 맞았는데 내가 맞은 사람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네. 그 손바닥 괜찮아?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더 좀 게다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곧 한미 정상회담이 네. 있잖아요. 이건 미국이 동맹으로서 도리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항의할 건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크게 항의할 건이 하나 생겼으면 그걸 토대로 이제 우리 국익에 뭘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가더라도 네네. 도움이 될 만한 걸 얻어내고 서로 교환할 만한 좀 건덕지가 하나 생긴 건데 그냥 미리 아무 문제 아니다라고 면죄부를 줘버렸어요.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데 미리 이렇게 면죄부를 주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전략 전술은 아닐까요? 미국 전문가 썬킴. 안 줍니다. 근데 이게 도감청이라는 것은 1876년에 예. 벨이 전화를 개발한 그 해부터 도감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부터 도감청이 있었고 듣고 싶죠. 1, 2차 세계대전 또 냉전을 거치면서 누구나 다 이건 공공연한 비밀인데 누구나 다 서로 정말 치열하게 도감청을 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도감청을 하다가 걸리면 안 돼요. 걸리면 크게 당하죠. 그러니까 걸리면 만약 도감청한 사실이 이제 드러나면은 피해자는요. 네. 일단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강력하게 항의를 해요. 영화에서 네. 영화 타짜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영화에서 이렇게 기술을 쓰다가 속임수를 쓰다가 걸리잖아요. 그럼 손모가지 잡히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솔직히 말해서 스파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솔직히 네? 스파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잡히면 스파이가 아니에요. 그래요? 잡히면 스파이가 아니고 내가 스파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마추어 스파이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 주방위군 일병이 그걸 또 해킹했다는 것 자체도 미국이 또 참 일병한테 뚫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피해자는 항의를 강력하게 해야 되고 네. 가해자는 들통난 가해자는 죄송하다라고 사과하고 또 도감청을 하는 것이 동서고금망롱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예의인데 네? 지금 예의에서 벗어나네요. 예의에서 벗어나요. 프로토콜을 벗어나는 거죠. 본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엿듣는 것 이런 행위는 아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 나오기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예. 최고부터 있었겠지만 그래서 옛날엔 그렇게 남의 말을 몰래 엿듣는 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절청. 절청요. 절도할 때 절자를 써요. 몰래 절자죠. 네. 절청 또는 그다음에 숨어서 듣는다는 뜻의 잠청이라고 했어요. 잠청. 예. 매우 좀 부끄러운 일인가 봐요. 단어가. 잠청 이런 네. 말을 썼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유교 사회였으니까 군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근데 지금 우리 썬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절청과 잠청이 아니라 도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개념이 들어온 것은 네.
바로 이제 무선 전신, 전파를 통한 이제 음성 전달 시대가 되면서부터였어요. 대한민국 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전화고. 네. 근데 그때 전화 쓸 때는 도청이라고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영어로는 태핑이라고 해가지고 네. 뭘 하나 다시 한번 끼워 넣는 거죠. 그렇죠. 그때 교환수가 교환했기 때문에. 선만 끼워 넣으면 남의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건 도청이라고 안 했고 뭘 도청이라고 했냐면 도청이란 말이 처음 쓰였냐면 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다음부터였어요. 네. 우리 주진호 라이브도 라디오 방송이잖아요. 네. 근데 일제강점기에는 라디오를 어떻게 들었냐면 라디오 기계를 수신기를 사면 그거를 라디오 방송국에 등록을 해야 됐어요. 예. 그리고 청취료를 매달 내야 됐어요. 네. 근데 라디오 기계를 새로 사가지고 네. 돈을 안 내고 등록도 안 하고 네. 돈을 안 내고 듣는 행위를 도청이라고 그랬어요. 아, 몰래 듣는다고? 그래서 이제 훔쳐 도둑질이군요. 듣는다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도 이제 수강 신청 안 하고 듣는 강의를 도강이라고 도강,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도청을 썼었고 주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런데 이제 일본 경찰들은 개인 간 또는 개인과 특히 어디를 많이 했냐면 요리집 전화기. 요리집 전화기에 이제 어떤 집회 예약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회화관 이런 데. 그렇죠. 네. 그런 데들을 다 도청하면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고 그랬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해방 이후 미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특히 우리가 6.25때 한국 전쟁 했잖아요. 6.25 전쟁 동안에 이제 한국 그 군인들에게도 그 공산군의 무선 통신들을 엿듣는 그런 기술들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우리 쌍금 선생 말씀하셨지만 도청하다 걸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도청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 가지가 발달해요. 하나는 암호 기술. 도청을 당해도 상대가 못 알아듣게. 네. 두 번째로는 역선전 기술. 네. 거짓 정보를 이제 알림으로써 이건 굉장히 중요한 좀 기술 때 했죠. 맞습니다. 그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역사가 바뀐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니, 재밌어서요. 재밌어가지고. 네, 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이제 특히 이제 2차 대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 때 많이 하죠. 그러니까 무선 전신을 서로 주고받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암호화돼 가지고 서로 이제 암호를 못 풀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누가 먼저 푸냐가 이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946년 6월 4일 미드웨이 해전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전쟁의 그 승패를 갈랐던 정말 단일 전쟁 전투 중요한 전투였지 않습니까? 예. 미드웨이에서 전투가 일어난다는 걸 미국이 알아내야 돼요. 미드웨이인지 몰랐어요. 예. 샌프란시스코라는 얘기도 있고 알래스카라는 얘기도 있고. 예. 근데 그 로시포르 중령이라는 미국 해군 그 영화 그 미드웨이라는 영화도 나오는데 이 일본 군들이 계속해서 AF가 목표라고 얘기하는데 이 AF가 어딘지를 알아내면 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미국 당국이 이제 미치는 거예요. 이 AF가 도대체 어디냐. 네. 근데 그 로시포르가 뭐라고 할까 그 정보를 흘린 거죠. AF의 식수가 떨어졌다라는 거를 약간 일본 정부 당국에 흘린 거죠. 예. 그거를 일본 정부 당국이 받아서 도쿄에 송신한 내용이 AF의 식수가 떨어졌다. 미드웨이가 공격 목표다라는 걸 알아내고 미드웨이를 미국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니까요. 네, 매우 중요한 얘기를. 네, 알았어요? 네. 아니 방금 정 교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예, 예.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도청이 역사의 물줄기를 좀 바꾸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드웨이 전쟁에서는 네. 미드웨이 해전도 그렇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도 또 그 역선전 때문에 독일이 잘 몰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도청을 잘못하다가는 크게 당하는 경우가 생기죠. 네. 분명히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는데 거짓 정보를 좀 전해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도청 당하고 있다 전시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작전을 하고 서로 연락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 큰 사건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워터게이트 사건. 네. 그건 이제 미국 대통령 닉슨이 민주당 의원들 도청하려다가. 네. 근데 그 도끼는 건 도청도 못했어요. 그렇죠. 실패했어 그거. 그리고 거짓말하다 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실은 우리는 미국이 만약에 전 세계에서 도청할 필요가 없는 나라를 꼽으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일 거예요.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비대칭적 동맹 관계인데다가 전시작전권까지 미군이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외교, 군사, 정치 이런 쪽 그 기밀 정보들은 다 공유하게 돼 있어요. 다 공유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미국의 정보를 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비난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사회가. 맞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정보 정세를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미국에 이렇게 보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자집 회장인데 방송국도 가지고 있어요.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우리나라 최고위층에 오른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정보기관 사람 만나고 미국 사람들 만나서 정보 줍니다. 그리고 죄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청이 별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도청 때문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좀 큰 변화가 하나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 대사관이 광화문 그 자리에 들어간 게 언제냐면 1970년 12월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전에는 어떤 건물로 쓰였냐면은 이제 1961년에 USAID라고 미국 대한 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이 지어졌어요. 예. 그 건물도 지어지고 그 옆에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으로 쓰이는 건물도 짓고 두 동을 지어서 한 동을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을 하고 한 동을 자기네가 썼는데 1970년 12월 은근슬쩍 미국 대사관이 들어와요. 은근슬쩍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 대사관 이전을 하면은 뭐 하다못해 축하 리셉션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한국 정부가 축하도 인사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날짜도 측정하지 못했어요. 몰래 이사를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어요? 예. 대사관인데요? 예, 대사관인데 나중에 알고서 이제 우리 정부가 그냥 항의했죠. 항의 정부 차원에서 공식 항의는 못하고 당시 정부 기관지였던 경향신문에서 아주 격렬하게 비난을 했죠.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직전에 그 앞에 정부종합청사가 들어섰어요. 원래 그 당시에는 정부종합청사가 먼저 들어서고 미 대사관이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종합청사가 들어섰고 그 옆에 건물은 경제기획원이었고 또 중심부는 그 앞에 중앙청이었고 이 중앙청 경제기획원 정부종합청사 다 좀 대한민국 행정부 전체가 미국 대사관의 도감청범위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너무 이제 이거 좀 이건 너무한다. 우리가 다 주는데 뭘 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직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뭘 했냐면 청와대 특보제를 신설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부 장관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좀 떼내서 청와대 안에서 특보들한테 이렇게 다 맡기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는 사실 미국 대사관이 그걸로 이전함으로써 한동안 지금도 사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 이른바 특별수석보좌관들의 권한이 각부 장관들보다 실질적으로 더 센 이 기형적인 정치 구조가 만들어졌고요. 게다가 당시에 이제 박 대통령은 이제 카이스트죠. 지금 카이스트의 전신인데 키스트라고 그랬어요. 한국 과학기술원에서 지금도 있습니다. 도청방지 장치 개발을 지시하고 청와대 창들을 전부 삼중창으로 바꾸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이제 그 미국사와 세계사를 바꿨지만 한국 내에서 미국 대사관 이전은 한국의 정치 구조까지 바꾸는 그런 이제 문제 변화를 만들었죠.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다기보다는 그때 그 1976년 이른바 그 박동선의 이제 그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슈나이더 그 미 대사관이 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니까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미 공관 중에서 가장 그 대통령 집무실을 쉽게 도청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뭐 도청 장치를 따로 청와대에 비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미 대사관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창문 떨리는 것만 음파만 그 떨림만 우리가 측정을 해도 무슨 말 할 수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다. 김병기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도 그 얘기했습니다. 청와대는 광화문이 뒤에 산으로 둘러싸 있고 앞에 미 대사관 하나만 막으면 된다. 거기만 막으면 되는데 그게 참 그 약간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대통령이 집무실 바로 앞에 외국 군대 부대가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근데 용산은 이제 대통령실이 미군 부대와 바로 그냥 100m 앞이에요. 게다가 미국 대사관 지금 이제 용산으로 이전 계획은 이미 진작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동맹이지만 그리고 기본적인 군사 정보나 외교 정보는 다 공유해야 되는 처지이지만 그래도 국가 기밀이 있잖아요. 아유, 자존심 상하죠. 그런 좀 대책 없이 미국 대사관이 오기로 돼 있는 것으로 이제 대통령실 옮겼다는 것도 좀 잘 납득이 안 가는 문제였었고요. 0345님께서 어렸을 때 거실에서 친구랑 통화하는 걸 가끔 엄마가 안방 수화기로 엿듣고 막 근데요 그래가지고 성질 내고 문 닫고 밥도 안 먹고 그랬어요. 시답지 않던 얘기였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도감청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숨소리가 다 들려요.
동맹 말씀하셨는데 저 자꾸 동맹하는 게 이제 얼라이언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맹이란 것은 깨지기 위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동맹은 없습니다. 다 자기 실익을 추구하는 게 국가들이죠. 근데 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분단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놓여 있는 한에서는 이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없고 또 뭐 깨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이잖아요. 근데 좀 아까 나온 얘기 좀 마저 하자면 옛날엔 그래서 전화번호는 하나인데 집에 전화기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청하기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누가 전화가 오면 분명히 누가 같이 듣고 있어요. 다른 전화기가 한 전화선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이제 요즘 도청 기술이 워낙 발달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문 떨리는 것만 가지고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76년 말씀하셨습니다만 2013년에도 도청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도청 사건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우리 청와대가 도청당한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이제 각국 대사관들이 그러니까 각국 대사관들이 도청을 당했고 그 당시에 영국 뭐 프랑스 동맹국들 전부가 강력하게 좀 항의를 했죠. 박근혜 정부도 항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그 사과를 요구했고 그때 이제 그 스노든이 이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메르켈 총리와 이제 프랑스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사실 진위가 밝혀지기도 전에 언론 보도가 나온 거 그 자체로도 강력히 항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 당연히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고요. 네, 사과했고요. 심지어 브라질 대통령은 방미 취소했죠. 그때 방미가 예정돼 있었는데 안 가게 국빈 방문 취소해 버렸어요. 네. 그리고 뭐 멕시코 쪽에서는 아예 이제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를 했었고 우리는 그걸 38개국이 당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약한 항의를 한 거였죠. 그때는 가장 약한 항의고 이번에는 뭐 한국의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뉴욕타임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김 선생님, 도청하면 어떤 생각 납니까? 도청하면은 그러니까 도청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방금 뭐 어떤 사건 생각나시고? 어떤 사건이요? 네, 설마 초원 복국집 사건이요? 아니죠. 예, 말씀하세요. 아니 뭐 어떤 걸 그건 너무 흐름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김 위주로 가세요, 그냥. 이게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도대체 왜 저렇게 뻔뻔하게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또 도청을 하고 사과를 하고 또 도청을 하냐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1978년대 그 지미 카터 정부가 만든 그 해외 정보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미국 정부가 그때 FCC라고 그 통신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대했거든요. 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영장도 없이 도감청을 할 수 있다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걸 아무도 모르세요. 아이고,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9.11 테러 이후에 2011년에도 애국법 Patriot Act가 통과됐는데 더 강력하게 약간 테러 용의점만 발견되면 무작정 도감청이 가능해요. 그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무도 모르세요. 그건 좀 너무 초법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이제 그 정보기관들도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그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책무가 되다 보니까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다 비도덕적이더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미국 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 국토의 안보를 위해서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영장 없이 무차별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게 현재 현행 법인 거죠, 미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내에 있는 미국인들에게는 안 되는데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적용이 돼요. 이게 좀 우리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어떻게 백악관에 이메일 한번 보내볼까요? 네. 0328님 앞으로 대통령실에 대화 나눌 때 수어를 추천합니다. 임세정님 말씀하신 대로 도청할 때 도자가 도둑이란 뜻 아닌가요? 물어봐. 맞죠? 도둑이란 뜻. 그렇죠. 도둑이란 뜻이죠. 도둑이란 뜻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도청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내 보수 언론의 시각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자, 진실이 중요한데 보통 사건이 나면 야당보다는 여당을 편듭니다. 대통령을 편들어요. 그런데 대통령과 지금 미국 대통령실과 미국과의 관계인데 이거 이제 뭐 세계는 뭐 첩보 사회고 도감청 다 하는 거다. 앞으로도 할 거다. 이렇게 당연히 여기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거의 모든 정보를 미국과 공유해요. 하다못해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 때 뭐 자꾸 무슨 이상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북한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른바 워킹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이제 정책 판단 그다음에 정책 결정 그다음에 하다못해 무슨 뭐 인도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부 미국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안 되게끔 돼 있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 다 그렇게 돼 있고 군사정보, 외교정보 다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받는 정보도 많고요. 그건 무슨 안 줄 수 있는 정보는 아주 극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손댈 수 없는 정보, 그러니까 도청 없이는 알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까지 이제 도청이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주권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건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 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도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 그걸 막아낼 어떤 무슨 뭐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 뭐 유명한 일화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모스크바에 있는 그 주 러시아 미 대사관을 만드는데 무려 15년이 걸렸어요. 예.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청 장치가 발견됐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 30개 이상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우리 미국은 러시아를 못 믿겠다 해서 네. 모든 장비 시멘트 하나 나사 하나까지 싹 다 미국에서 갖고 와가지고 부시고 다시 주셨어요. 네. 그럼 미국 군사 시설 같은 경우는 공사할 때 한 번 밖에 나온 물건은 다시 못 들어가요. 비행기 공항이랑 똑같아요. 버리더라도. 네. 예컨대 이제 뭐 방치해뒀다가 누가 도청 장치 같은 거 설치할까 봐 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본인 자국도 그래요. 용산 대통령실은 잘 지었을까요? 이거 그래서 그게 이제 보안 신경 썼을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그 스파이 도청 장치 가운데 하나는 좁쌀만한 조그만 도청 장치를 시멘트 우리 양생할 때 집어넣어도 그 안에다 넣어도요. 그렇죠. 벽 안에 들어가도 이 도청 장치가 작동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첩보원들이 하던 그런 방식입니다만 옛날에 이제 전화기 안에다가 이렇게 심는다든가 뭐 이런 정도였지만 요즘 기술은 워낙 뛰어나서 그냥 콘크리트 속에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이런 정도까지 되니까 과연 급하게 공사한 대통령실이 좀 어떤 자재들이 들어갔는지 또 그걸 공사 담당하는 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사전 심히 걱정이네요. 조사를 하고 했는지 이게 전부 심히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우리 정부가 또 너희 도청했는데 뭘 했는지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지 다 내용을 보고 어디가 취약했다 어디가 뚫렸다를 정확하게 보고 다 거기에서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건 좀 정말 심각한 것이 이제 주권 침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주권 자체가 전혀 이제 좀 뭐랄까요 보호되지 않는다. 주권 행사 과정 자체가 네. 보완이 전혀 없는 상태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건 좀 그래서 이걸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번에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아까 해킹에서 나온 자료들 우리 NSC 회의 자료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해킹에서 나온 자료지만 그게 전체가 해킹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좀 내용들 정보가 또 있는 건지 이걸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부터 어느 시기까지 좀 도청이 진행됐는지 아무것도 좀 알려지질 않아요. 주권 국가인가요? 식민지 국가인가요?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바탕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도청은 계속 있었어요. 걸리는 측이 아마추어예요. 근데 만약에 도청을 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도청을 당한 측은 강력하게 일단 항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도청을 한 측은 일단 사과를 하고 또 도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프로토콜을 안 지키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그 말씀에서 보자면 그렇게 일단 걸리면 도청과 관련된 시설, 장비, 설비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해서 다 제거하고 나서 또 하려면 해라.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잘못했다. 왜 이러냐 하면서 이렇게 사과 항의도 못하고 자꾸. 미국 측도 약간 의아할걸요? 그렇죠. 왜 한국에 사과 안 할까? 그러니까 지금 점은 그 문제예요. 항의를 안 할까? 그러니까 전우영 선생님, 성킴 선생님 시간 다 됐어요.